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 근현대 문학의 흐름, 일본 문학 감상평을 발표하게 될 일본어학과 이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회전목마의 데드히트라는 작품입니다. 회전목마의 데드히트의 저자인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1월 교토에서 출생하였고 그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문학과 독서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1979년 30세의 나이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작품으로 군도 신인상을 받으면서 문학계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노르웨이의 숲 그리고 1Q84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작품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회전목마의 데드히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회전목마의 데드히트는 작중 작가가 직접 겪었거나 전해들은 사람의 입장의 시점에서 쓴 소설로, 실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해당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처럼 착각하게 되는 여러 단편 내용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목마의 데드히트의 목차로는 레더호젠, 택시를 탄 남자, 풀사이드, 지금은 죽은 왕녀를 위한, 구토 1979, 비를 피하다, 야구장, 그리고 헌팅 나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8가지 챕터 중에서 야구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5년쯤 전 일입니다만 전 야구장 옆에 살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죠. 야구장이라 해서 그리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럴듯한 들판이었습니다. 뒷구물과 투수 마운드, 1루 벤치 옆에 간단한 점수판이 있고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야에는 잔디 대신 잡초들이 드문드문 달아 있었죠. 화장실은 작은 게 하나 있었지만 탈의실이나 라커룸 같은 건 없었어요. 구장주는 그 근처에 큰 공장을 가진 제철 회사였는데 입구에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창을 열면 바로 눈앞이 철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심심하면 멍하니 그들이 시합하는 모습이나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살게 된 것은 야구 구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야구장 외야 뒤쪽은 강가고 강 건너편에는 잠목림이 섞여 아파트가 몇 동 띄엄띄엄 서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교외였기 때문에 주변에는 논밭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종다리가 보였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 산 이유는 목가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훨씬 세속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한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그녀는 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미인에다 총명해서 어딘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그녀와 저는 같은 학년이고 같은 대학교 동아리였는데 그녀의 말투로 봐서는 아무래도 애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녀에게 애인이 있는지 어떤지는 몰랐습니다. 동아리의 다른 아이들도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생활을 철저히 체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테고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제 호기심은 충족될 테니까요. 저는 그 아파트의 관리인을 찾아가 2층에 빈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침 3월 초여서 방이 몇 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들을 하나하나 돌며 제 목적에 알맞은 방을 골라 그곳에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방이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였죠. 저는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그 방으로 옮겼습니다. 건물이 낡은 데다 창문이 동북향으로 나 있어서 방세는 생각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 다음 저는 본가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해 아주 커다란 카메라 망원 렌즈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삼각대에 받쳐 창가에 세워두고 그녀의 아파트 방이 보이게 설치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삼아 망원 렌즈로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방안이 거짓말처럼 또렷이 보였습니다.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말이죠. 책장에 있는 책의 제목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에게 따로 애인이 없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관찰 결과 대충 알아냈고 지금이라면 깨끗이 있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잘되면 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생활을 엿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었으니까요. 야구장 저편으로 부엌에 아파트 불빛이 보이면 제 몸속에는 그걸 확대시켜 잘게 자르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억누르는 것은 제 의지력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입안에서 혀가 점점 부풀어 올라 결국에는 질식하고 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성적인 감정이면서 동시에 비성적인 감정입니다. 마치 액체처럼 제 안에 폭력성이 모공을 비집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폭력성이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걸 저 자신도 그 전까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벽장에서 다시 카메라와 망원 렌즈와 삼각대를 꺼내서 이전처럼 설치해놓고 그녀의 방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활을 엿보는 것은 이미 제 신체 기능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지 못하듯이 영화에 나오는 킬러가 손에서 권총을 놓지 못하듯이 저는 카메라 파인더로 포착하는 그녀의 공간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그 외의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 조금씩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학교에도 동아리에도 거의 얼굴을 내밀지 않게 되었어요. 테니스, 오토바이, 음악 등 그때까지 꽤나 빠져있던 것들도 점점 등한시하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아리에 얼굴을 내밀지 않게 된 것은 그녀와 마주치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부 알고 있어 하고 따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죠. 만약 그녀가 제 행동을 눈치챘다면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기 전에 창에 두꺼운 커튼부터 쳤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저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완전히 들통나서 규탄과 경멸을 받으며 그대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몇 번이나 그런 꿈을 꾸고는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거의 가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홋카이도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여행 가방에 책이며 노트며 옷 등을 챙겨 넣는 작업을 망원 렌즈로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플러그를 뽑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창문 단속을 확인한 뒤 전화를 몇 통 걸더니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버리고 나자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그렇게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나와 있는 몇 가닥의 코드를 누군가 움켜쥐고 힘껏 뽑아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속이 메스꺼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독하고 순간순간 더욱 비참한 곳을 향해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해방된 겁니다. 그녀가 없어짐으로써 저는 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즉 그녀의 생활을 한없이 확대시켜보고 싶다는 생각과 나는 해방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제 몸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저는 그녀가 떠나고 며칠 동안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목욕을 하고 이발소에 가고 방을 치우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원래의 저 자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원래로 돌아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나는 대체 무엇인가 하고요. 회전목마의 데드히트의 야구장 편에서 작중 남자 주인공은 결국 매우 찝찝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가 이후에 다시 여학생을 좇지 않았던 것은 그녀에게 못할 짓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리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여학생을 계속해서 지켜봄으로써 자신이 피폐해짐을 느꼈고 그러한 피폐한 상태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보호 본능에서 발생한 것인지 독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나는 나에게 얼마나 떳떳한가, 나는 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내가 한 행위와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용납 가능하고 용서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회전목마의 데드히트였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